2024년 10월 24일 목요일이고요. 17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 목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효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강주입니다. 오늘은 평소 히든풋볼이 1시간 20분에서 뭐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좀 짧고 간결하게 시의성 있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7시 9분까지 진행이 됐던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챔피언스리그 UEFA AFC 챔피언스리그 결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히든풋볼 빠르게 종료한 이후에 덕현이는 내려가서 계속해서 이제 국정감사 청의원과 함께 보면은 거기에서 또 아마 컨텐츠가 나오죠. 네, 그래서 국정감사 관련해서도 네, 국정감사 그 진행 상황을 뭐 이제 저랑 영주 형이랑 청이 형이랑 방금 밑에서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저희가 이제 쭉 브리핑은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22일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그 도미니카 공화국 출장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피파 주간 대회 협회장이 간 거기 때문에 그 문체부가 아니죠. 이제 그 국정감사 쪽에서도 이제 이거는 인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출석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포인트들이 그거예요. 일단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위증을 했다. 근데 이 위증에 관련된 부분은 홍명보 감독 그 면접 절차에서 이제 둘이 만났다, 이제 독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최영일 부회장이 이제 옆쪽 테이블에 먼저 앉아 있었다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 위증 문제가 처음으로 지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 천안축구 종합센터 그 건설 과정에서 이게 동부건설이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걸 건설을 하는데 그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이제 관리자를 파견을 하죠. 근데 이 관리자 파견은 그냥 단순 자문 용도였고 계약서가 없다라고 당초에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뭐 수주부터 인허가 뭐 전부 뭐 자재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아예 그냥 관리자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HDC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배현진 의원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었고,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이제 뭐 임생 그 기술이사는 사퇴를 했냐? 네. 근데 사의 표명은 지금 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붙은 게 그 정신적인 쇼크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언급을 사의 했습니다. 표명은 했으나 아직까지 절차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현안질이 다음 날 쇼크에 의해서 입원을 했다. 그렇죠. 예. 네, 그 얘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쇼크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청영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이제 그 임생기술이사가 우울증 약을 좀 복용을 네.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게 국정감사가 지나고 나서 그 충격 때문에 임생기술이사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다라고 이제 들려버린 거죠. 이게 정몽규 회장이 말을 잘못한 거죠. 원래 우울증 증상이 있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울증 증상으로 쇼크가 와서 입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니 혈안질이 다음에 쇼크를 받아서 입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이런 분위기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몽규 회장에게 질문 던질 때마다 약간 그러면 이게 쇼크 사올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겠다.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죠. 뭐 사실 뭐 저희 마찬가지고 뭐 오늘 윤성이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만 그냥 우리 같은 축구 종사자가 들어도 사실 굉장히 좀 어이없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말을 너무 못해요. 근데 그거는 뭐 아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에 그 국회에서 대기업 회장들 네. 뭐 이렇게 갑부들 와서 국정 뭐 이렇게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가끔씩 보면 엄청 스마트하고 똑똑한 분 같은데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전략팀에서 이게 차라리 그냥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게 이미지는 좀 나빠지더라도 이 상황을 잘 넘길 수가 있다. 전략이다. 이렇게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전략을 그냥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설명을 잘 못해. 차라리 아예 끝까지. 아예 설명을 못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도 몇 번의 국감을 하면서 정몽규 회장이 좀 말을 답답하게 들리게 말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국회의원들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뭔가 대답을 명확하게 약간 이번에 국감에서는 나는 모르쇠로 좀 일관해야지. 약간 좀 뭉뚱그렸잖아요. 네, 완전히 뭉뚱그려서 나오고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국감 이후로 이임생 이사가 이제 뭐 그거를 했다, 쇼크를 받았다, 그래서 입원을 했다, 딱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처음부터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떤 태도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스스로 이제 더 질문이 세게 들어오니까 일단 준비도 잘 안 됐고 소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배현진 위원 전 직업이 아나운서 아니에요. 그렇죠. 웃으면서 소위 얘기해서 돌려까기 하는데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 아니 그리고 뭐 그분이 그냥 아나운서입니까? 3사 아나운서는 저는 아나운서계에서 물론 이제 뭐 수빈이 형이 저보다 훨씬 완전 그럼요. 그러니까 저랑 비교 안 돼요. 저는 3사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대한민국 톱 클래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리고 네. 국정감사할 때 국회의원이 질문할 때는 이번 배현진 의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질문하는 그 흐름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하고 여기서 거짓말할 거라는 거 생각하고 다른 증인한테 질문하고 맞아요. 그쵸. 팩트 확인한 다음에 팩트가 이런데 다시 설명해봐 다시 지르고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배현진 의원이 얘기를 했었던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계약서 관련 부분 그리고 단순 자문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이 다 주도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22일 날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축구협회 이제 사유화. 이제 왜냐면 HDC 대표고 맞죠. 회장이 이제 정몽규 회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하나 이제 더 나왔었던 거는 이게 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제 나왔었던 건데 그 남자 A팀 진행 과정 그 감독 선임 진행 과정이랑 여자 A팀 감독 선임 진행 과정을 이제 표로 비교를 하면서 사실 이제 남자 A팀 감독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이전에 이제 절차를 밟았었던 거고 여자 A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됐었던 건데 남자 A팀은 사실 뭐 이제 마지막 11차까지 가고 어쩌고 하면서 누구 사퇴하고 없고 하는 와중에 전력강화위원회에 그 충족해야 되는 인원수가 부족했고 그리고 절차 역시도 사실 의문을 좀 품을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자 A대표팀 감독은 국정감사 현안질의 이후에 실시가 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절차상의 문제 없이 딱딱딱 맞춰서 좀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점 역시도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을 지키려 했다. 그 이후에 후보들이 이제 언론이 노출된 게 선임 과정을 잘 지키는데 어려움을 줬다. 늘 대표팀 감독 선임은 어려웠다. 이게 본인 책임이 있고 그렇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선임을 하는 게 축구협회 회장의 일인데 언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뭔가 회피성으로. 근데 사실 국정감사를 쭉 보다 보면은 이런 대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위증도 하고. 근데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씁쓸한 게 아까 전에 얘기한 그 국회의원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과 이제 여자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비교하는 이 문제에서 정몽규 회장은 절차상 문제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임생 감독이 계약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맞아, 계약을 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전에 현안 질의에서는 이임생 그 기술이사가 감독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술이사가 면접을 보러 간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면접 과정이 있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다. 네, 절차다 이것도. 그렇죠. 그런데 정몽규 회장은 계약하러 간 거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말이 안 맞춰지는 거야 서로.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문체부 감사가 아니고 국감원 감사로 이제 넘겨야 된다. 이 정도 현안이면 그래 문체부 쪽에서 이거를 좀 푸시를 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 초반부에 그 이제 뭐 하이브 그 음악 관련 얘기랑 게임 얘기 있었고
배드민턴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축구협회 관련은 저는 이제 막 시작된 그런 느낌이긴 것 같아요.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청희 형이 보고 있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오늘 히든풋볼 좀 시의성 있는 그런 챔피언스리그 주제가 끝나면 예.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밑에 내려가서 청희 형이랑 저랑 이제 같이 보는 방송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청 혼자 하는 게 더 양질의 방송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출연진 한 명은 그래도 네. 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니, 청이 형도 옆에 케어가 필요해요. 네. 아니 청이가 딴 농담 같은 걸 잘 안 하잖아. 안 하죠. 그냥 네. 본 그대로의 직시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네. 오늘 이제 저희가 가용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3시 반부터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 한 4시 한 4, 50분까지 국정감사에서 이제 축구협회 관련해서 나온 내용도 이 정도로 정리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후 내용들은 덕현이가 또 내려가서 라이브 진행하고 이후 콘텐츠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 챔피언스리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명경기죠. 이거 명경기에다 네, 빅경기였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뮌헨 공포증을 이거는 제대로 해소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그럼요.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무 무슨 공포증? 바이에른 뮌헨에 대한 누가? 바르셀로나가 언제요? 언제요? 네. 그 우리 다시 이겼어요. 언급해드릴까요, 형님? 그 스코어 제가 여기 야, 적었거든요. 6연패 나간 이야기는 하지 마. 2대0, 3대0. 과거는 이겨. 네. 네, 과거는 예, 중요치 않아.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예. 8대2도 형님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가르마. 네, 가르마. 네. 예. 너 가르마 까줄까? 그만 얘기해, 가르마는. 네, 알겠습니다. 카르마가 8대2는 아니시네요, 지금 이제. 네, 5대5죠. 영주 형이 제일 싫어하는 비율이 8대2예요. 네, 그래서 영주 형 절대 8대2 가르마 안 한다고. 여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해소했다. 아, 해소를 예. 확실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 그래요? 예. 그래도 이 악연은 끊어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이거 마지막 승리 2015년 5월 7일 3대0. 이때가 이제 메시. 보아탱이. 매치 총. 예, 보아탱이 이거 쓰러졌을 네. 때죠. 그리고 2차전에서는 2대3으로 패배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2015년에 3대0으로 승리한 다음에 6연패를 당했으니까 사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했다면은 10년 동안 승리가 없게 될 수도 있었죠. 그러네요. 네. 2015년 5월이 이제 마지막 승리였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 두 팀은 뭐 같은 리그도 아니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나 만나는 이제 두 팀이다 보니까 이게 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이 둘이 또 같이 붙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승리가 저는 되게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셀로나에게. 아무래도 뭐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는 데다가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 선수의 활약 그리고 콤파니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 하다 보니까 이 경기 재밌다, 재밌을 거다라고 해서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영주형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선수들, 특히 뭐 어린 선수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태어난 하피냐 이런 선수들도 있고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활약 보면서도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일단 하피냐, 뭐 페드리 이 두 선수들의 활약상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사실 뭐. 뭐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네. 하피냐 페드리 말고 그 라마시아 네. 선수 있잖아요. 뭐 쿠바르시부터 페르민, 해가지고. 가사도 네. 다 잘했어요. 다 잘한 경기예요. 하피냐 페드리의 활약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피냐는 뭐 해트트릭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볼 없을 때 움직임이라든가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놀라웠고 그리고 페드리 같은 경우에는 볼 간수한다던가 탈압박하면서 볼을 연결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피냐 페드리는 너무 워낙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올 시즌 내내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지 플릭 감독 밑에 하피냐 건강한 패들이 다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마시아 선수들이 너무 좀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뭐 이전에 뭐 이니에스타, 메시 이렇게 대표적이었던 라마시아 선수들 이후로 오랜만에 진짜 대여 선수들이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분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어린 선수들이 유독 활약이 좋으니까. 좋죠.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분들이 라포르타 회장을 싫어하겠지만 결국은 라마시아 전성기라고 했었던 세월간이 같은 경우에도 잘 쓴 거는 페비 감독으로 와서부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도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라포르타 회장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뭐 차비 감독이라든가 한지 플릭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라마시아 출신들을 올려서 효과를 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선수들을
기회를 주면서 더 성장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게 네. 그냥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뭔가 이 단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는 네.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이니까.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저 스스로도 예. 카사도, 예. 베르날 예.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믿지 못했어요. 물론 믿음이 부족했네요. 근데 왜 그게. 믿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카사도가 나왔을 때 뛰는 예. 모습 봤을 때는 나는 예. 빡투박으로는 괜찮은데 어. 삼선에서 뛰기에는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피지컬적으로는 예. 그런 모습이 있었고 베르날도 어린 선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베르날 부상당하기 전까지 너무나 잘해줬고 바르셀로나가 원했던 원 볼란치의 모습은 베르날이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부스케츠의 후계자는 베르날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상상까지 만들어줬고 카사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라마시아 출신들 기회를 주면 그 기회를 성장의 바탕으로 삼아서 더 발전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여기다가 뭐 쿠바르시라든가 라미냐마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페르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잘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라마시아 출신들이 팀의 중심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바르셀로나 뭐 개개인 어린 선수들 활약 좀 짚어주셨는데 패배한 바이에른 뮌헨으로 좀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4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좀 새벽에 보시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뭐가 좀 문제라고 보셨어요? 이거 콤파니 감독이 생각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 한 30분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의 이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모두가 1대1 압박을 하면서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 그리고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측면 쪽에서 만드는 능력은 바르셀로나보다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리 케인이 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많았고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1대1로 거의 수비를 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처럼 공격수들이 스위칭하면서 뒷공간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팀에게 고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르셀로나라면, 그러니까 차비의 바르셀로나라면 바이에른 뮌헨에게 고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경기 엄청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예. 차비 감독은 예.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역을 분배해서 거기서만 움직이게끔 하면서 사실은 연동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했지만 효과는 좀 미비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의 한제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들이 스위칭이 되면서 그러면서 연동해서 들어가고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이 많으니까 직선적으로. 네네네네. 사실 이 경기 레반도프스키 골 넣긴 했지만은 네. 김민재에게 묶이는 상황은 엄청 많았어요. 이 레반도프스키가 수비 라인을 끌고 나왔을 때 여기서 연결이 되면서 하피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페르민이 들어갈 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 대신 페드리를 거쳐가거나 아니면 페르민을 거쳐가면서 하피냐가 들어갈 때 연결되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김민재가 레반도프스키를 대인마크하려고 끌려 나왔을 때 그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하피냐를 뭐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피냐가 뒷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골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스타일은 사실 힘으로 누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분데스리가의 약한 팀을 상대로는 충분히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겠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같은 스타일로 강팀을 잡는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콤파니 감독이 조금 더 유연한 전술 운영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뭔가 또 다르게 접근 방법을 가져간다거나 네. 축구적으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1대1 상황에서는 예. 전반전은 사실 기록만 보더라도 대등했습니다만 스코어는 1대3이었잖아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공격 전개할 때 좌우로 방향 전환하는 게 너무나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 가운데서 측면 쪽에서 그나브리라든가 예.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분발했다면 그러니까 윙어들 파괴력 차이도 확실히 좀 바르셀로나 윙어들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던데요. 그게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바르셀로나가 하피냐 라미냐말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의 공격 3인방은 네. 어느 팀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 꿀리지 않는다. 그 정도의 파괴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니 뭐 분데스 또 해설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BL에서 또 이 콤파니의- 분데스 맡고 예.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수비적으로 특히 이제 아스톤 빌라한테도 계속 역습 형태에 대한 리스크를 좀 허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파블로비치가 빠지면서부터는 경기를 조금 더 중원에서 매끄럽게 장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라인을 올렸을 때 계속 생겼는데 오히려 이제 키미히에게 후방을 좀 커버하는 역할을 맡기고 팔리냐가 좀 이렇게 싸우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상황을 했었는데 그게 일단 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결국 첫 번째 실점에서부터 라인을 올렸을 때의 플레이를 하겠다가 좀 상대한테 먹혔어야 바르셀로나도 라인을 같이 올리지 못하고 좀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상황이 이제 미넨 쪽으로 넘어오는 흐름을 콤파니 감독이 그렸을 텐데 1분 40초 만에 골을 먹었으니까 라인 올리고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플레이는 좀 꼬이지 않았었나.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도 저는 일단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르셀로나도 수비 구조가 완벽하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가 라인을 너무 수비 라인이 올리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넨 입장에서도 측면으로의 뭐 올리세한테 김민재가 롱패스 보내주면 거기에서 올리세가 또 반대로 간다든가 또는 중앙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반대 측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들은 미넨에게도 나왔지만 올리세에 비해서 특히 또 이제 게레이로가 오른쪽 배에 나섰을 때의 연계에서의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벌렸을 때에도 결국 그나브리가 바르셀로나의 윙어들에 비해서는 활약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넨도 아쉬웠고 바르셀로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은 리스크는 있었다. 이게 예. 여러 군데에서 얘기 나오는데 일단 바르셀로나는 라인 컨트롤을 상당히 잘하는 팀이에요. 올 시즌에는 라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이 경기에서는 포백 앞에 카사도하고 페드리가 위치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페드리가 다음에 위치를 바꾸긴 하지만 그 전에 그런데 결국은 하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한 15m, 10m 사이 양 팀에게 그러면은 한 20m에서 30m 사이에서 20명이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수비 라인을 올려서 중원에서 바글바글 싸운 거예요. 그 가운데 뒷공간이 뚫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한지 플릭 감독에게는 숙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인이 뚫렸을 때. 네. 그럼 라인이 뚫렸을 때 어떤 식으로 뚫리냐면 아예 그냥 중앙 쪽이 뚫린다면 해리 케인이 볼을 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쿠바르시라든가 아니면 이니고가 스피드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럼 측면 쪽에 볼이 갔을 때 올리세라든가 아니면은 그나브리에게 갔을 때는 폭백이 동시에 내려온과 동시에 네. 풀백이 가서 붙잖아요. 예. 그러면 풀백이 한 명이 따라갔을 때 생기는 공간, 그 공간으로 카사도라든가 패드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측면 쪽에서 볼이 갔을 때도 중앙 쪽으로 들어서 하프스페이스 공간 쪽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들어가서 끊기를 원했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지 화면을 보면 수비시의 포백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간격이 너무 좁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미드필더 사이에 2선과 3선의 간격이 좀 예. 벌어져 있거든요. 예. 왜냐면 앞에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선은 이제 수비랑 좀 붙어 있으니까. 수비랑 좀 붙어 있고 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20m, 30m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간격이 엄청 넓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다가 패드리가 올라가면서 공격 전개하는데 수비체에는 동시에 내려와서 한 명이 끌려 나가더라도 그 사이의 공간을 다른 선수가 내려와서 메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이렇게 좀 경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했고 포인트로 가볼게요. 요거 많은 팬분들도 아까 뭐 유튜브 채팅에서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패널도 궁금해하시길래 두 번째 골이었죠. 이거 페르민 선수랑 김민재 선수 경합 관련해서 이거 해외 패널들도 이미 굵직굵직한 패널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세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예. 반칙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뒤쪽에서 이제 팔을 써서 이렇게 그 모션하는 예, 게 예, 분명히 예. 있었고 예. 그로 인해서 김민재 선수가 결국 이제 경합을 이제 못했죠. 아예 이제 볼이 이제 뒤쪽으로 흐른 그게 있어서 이거 저 주심 성향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심의 성향. 그러니까 진짜 민감하게 보고 이런 접촉 같은 거를 되게 엄격하게 생각하는 주심은 저는 이거 파울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날 주심이랑 이제 비디오 판독관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앙리 얘기를 들어봐도 앙리 이거 파울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견을 맞아요. 냈는데
해외 패널들이나 팬들도 이거 반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성향 문제. 네. 둘은 윤성이랑 이제 영주 형은. 그 당연히 성향에 따라서 막 판정들이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이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우리가 손으로 경합을 할 때 손을 쓰면 대부분은 다 파울이 불리는데 특히 그 상황은 옆에서나 뭐 대각선에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명확하게 페르민 로페스가 이제 뒤에서 약간 김민재의 경합을 좀 방해를 정말 했느냐 이거를 이제 체크하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저도 이 대각선에서 설명을 하면 손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노파리로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점프 뜨는 걸 그냥 이렇게만 내가 버티는 동작으로 갔으면 그러면은 그 앙리가 그 얘기했었나요? 약간 뭔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다 이거는 네. 몸으로 이제 네, 밀어내기보다는 만약에 그 요 얘기했잖아요. 느낌이었으면 그냥 갔을 텐데 왜냐면 네. 수비수들도 요 느낌에 대한 볼 클리어링 할 충분히 때는 알고 있죠.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예. 페람이 여기서 살짝 진짜 살짝 이렇게 됐거든요. 아 그렇게까지 안 넘어졌잖아요. 아, 네. 김민재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방해는 받았다. 방해는 받았다. 네, 명확하게 방해를 받았고 뒤에서 했었기 때문에 파울이 됐어도 이상하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네. 저 장면에서 김민재가 아, 맞아. 했어야 돼. 나도 맞아. 그거 했어야 됐다고 만약에 봐. 이렇게 됐잖아? 어. 그러면 그렇게 액션 나왔으면 이거 팔 불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끔 라고. 그렇게 리액션 하고 주심 이렇게 바라보면은 주심이 레이트 콜도 풀어 그럴 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심판들도 이거에서 요거 밀린 거가 아 이것 때문에 정말 방해가 됐구나라고 VAR실에서도 판단을 해요. 근데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주심이 되고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 정도를 크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진행을 시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페르민이 경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그걸로 넘어지기에는 김민재 너무 큰 선수 아니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페르민 로페스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규정은 있고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이 규정에 의거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심의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좀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엄격하게 보는 주심이고 제가 표현했듯이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빡 꺾이면서 넘어졌어. 그러면은 이거 파울 불 여지도 있지 않나. 왜냐면 페널티킥 같은 경우도 갔다가 뭐 아무리 다리에 접촉이 있었어도 예. 이거는 접촉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 선수가 버틸 수 있었다. 예. 이렇게 하면 노 PK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영종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예. 사실은 덕현이랑 같이 보면서 덕현이가 반칙이네 파울이네 그러면서 이제 골이 인정이 안 될 것 같이 이 멘트를 해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주심의 성향 자체가 이 경기는 몸싸움을 좀 관대하게 보는 맞아, 성향이라서 맞아. 이 장면에 대해서 그냥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장면을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 느낌은 파울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미는 동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냥 갔는데 그냥 갈 정도로 이게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VAR실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VAR실 심판도 좀 관대한 심판이었다. 아니면 주심의 성향 자체를 뭐 존중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 VAR 심판이 만약의 경우 이걸 느린 장면으로 보니까 네. 야 확실하다, 온필드 반칙이다. 리뷰를 할 필요성이 네.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다면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했다면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거 온필드도 안 했어요. 온필드도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냥 듣고 네. 끝났어. 그냥 밀어버리는 장면이었을까? 파울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앙리하고 캐러거의 이야기는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지금 공격수가 살짝 밀고 돌아 들어가면서 이제 골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비수가 만약에 공격수를 그 장면에서 그렇게 밀었다? 그거 반칙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심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전에 채팅창에 떴는데 누가 물어봤군요. 이완우 해설위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심판 것이냐? 출신 해설위원. 네, 심판 그래서- 자격증이 있네. 그래서 완우한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만 K리그에서는 뒤에서 점프할 때 미는 동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하게 본대요. 이건 공격이나 파울이라고. 수비나? 네. 어. 뒤에서 미는 동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옆에서 미는 거와 그거는 이제 정당 앞에서 어깨 미는 싸움으로, 거와는 네. 다른 측면으로 본대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보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자기가 심판이라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가 심판이라면 여기서 히스를 불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라면 불었을 것 같다. 네. 근데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만약에 그래서 이거 파울 같아요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파울 같아요.
이거. 저도 이게 느낌상은 파울 같아요. 봤을 때 첫 느낌은. 저는 예. 파울, 그러니까 지금 의견 되게 갈리잖아요. 나는 엄청 갈려요. 네. 예. 근데 저는 파울, 그래서 아까 영중이 얘기했을 때 어. 중계 볼 때 제가, 근데 이거 좀 파울인데라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 중 하나 골라라? 나는 이거 파울 줬을 것 같아. 예. 이게 그러니까 느린 장면으로 보면 이건 파울 같아요. 그러니까 주심이 온필드 리뷰했으면 아마 파울 선언했을 거예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1대1 상황에서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흐름 넘어가야. 네, 그러면서 2대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뭐 경기 내용이 대등하게 흘러갔다 할지라도 슈팅의 효과는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노이어가 이 경기에서 선방이 없었잖아요. 아쉬웠죠, 없었어요. 오늘 노이어. 노이어 좀 사실. 아쉬웠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뭐 당연히 이길 만한 경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이 더 불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 골로 바르셀로나가 다시 리드를 잡았고 네.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좋은 페이스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대승하는 경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뒷공간을 더, 파고들면서 예. 골을 넣었으니까. 맞아요. 자, 이 정도로 판단, 경합 상황에서 판단을 패널들에게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엘 클라시코 있습니다. 엘 클라시코. 일단 이거 먼저. 영족 생각 듣기 전에 저희 예. 먼저 좋지 해보세요. 엘 않을까요? 클라시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분? 엘클. 근데 저는 레알도 뭐 도르트문트 상대로 대역전에서 분위기 좋고 그래서 레알 근소우위 봅니다. 레알 근소위. 왜냐면 레알 홈이에요 여기가 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양팀 전력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체감상 최근에 봤었던 엘클 중에 제일 재밌는 엘클이 될 수도 있다. 그냥 엘클 보면 한 팀이 조금 내려가 있거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데서 만나는 느낌? 사실 네,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메날두 이후로 엘클 관심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슈퍼스타들이 이제 좀 사라졌고 예전 같은 긴장감도 없고 이제는 뭔가 엘클 끝나면 그냥 브라질 선수들끼리 침묵하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경기력적으로 이게 너무 팽팽해서 다룰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하기 때문에 네. 레알이 좀 근소 우위를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여기서 근소 우위라고 덕현이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 레알이 대승할 것 같습니다. 대승? 네. 이거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이야기는 있죠. 할 수 있어요. 전 왜냐면 영주님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영종 긁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는 저는 네, 저는 인정합니다. 과감하게 그냥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일단 한지 플릭 감독이 너무 바르셀로나를 차비와 때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미넨이랑 할 때 리스크가 너무 전술이 큰 거가 계속 도드라지고는 있는데 그거를 사실 가장 잘 타개할 수 있는 팀이 저는 레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스타일상으로. 이말 그러니까 왜냐면 하거든요. 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바르셀로나가 지금 라인을 올려요. 맞아요. 근데 영주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미드필더들이 이 바로 앞에 센터백들 바로 앞에 이렇게 4-2처럼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미네 같은 경우는 내려왔을 때 뭐 카사도나 이런 애들이 합스페이스 쪽을 풀백들이 딸려가다 커버가 됐었지만 레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해리케인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안 나왔었지만 레알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난 진짜 괜찮은 접근 같은데? 아, 맞아요. 네, 괜찮은 접근이야. 두 명의 미드필더가 수비를 할 때 어. 사실 크게 상대가 중원에서 볼을 돌릴 때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둘이 간격이 타이트하니까. 근데 레알의 경우는 중앙에서도 볼을 소유하면서 창의적인 패스를 투입할 수 있는 팀이고 그게 이제 뒷공간으로 왔을 때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비니시우스나 음바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한지 플릭 감독이 좀 더 수비 라인을 조금 내리고 중앙 미드필더와의 간격을 개선하는 전략을 들고 나오면 다르겠지만 미넨전처럼 나온다면 초반부터 조금 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채팅 있네요. 영주형 뒤끝 쩐다. 실수한 거다. 영주형 표정 관리 안 된다. 근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티가 나요. 왜냐면 아 나름대로 연기했는데 티가 나요. 순박한 사람이라서. 그래도 이번 주는 이제 아니. 저기 바르셀로나 때 미넨 때문에 기분 한번 좋으셨어요. 아 네네네. 예, 영주형님은 그래도 좀 주간을 조금 빼고 객관으로 본다면. 저는 이 경기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윤성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왜냐면 어. 레알 마드리드는 뒷공간으로 빠져 들어갔을 때 힘을 발휘하는 공격수가 음바페, 비니시우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뭐 모드리치라든가 벨링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라인 올린 수비가 이게 라인 컨트롤이 안 되는 그 한 번의 순간의 실점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바르셀로나도 위험 부담이 매우 큰 경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사실 단단합니다. 맞아요. 네,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에게 2골을 내주긴 했지만 리그에서 보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지금 엇박자인데도 불구하고 수비 쪽에서의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이 양팀 모두 좋기 때문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홈 경기이기 때문에 뭐 바르셀로나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이건 레알 마드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야 이전처럼 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뭐 그 드라마틱하게 역전승을 거두고 막 이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진짜 모르는 경기 같아요. 네. 엘 클라시코도 모르겠다. 네.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 경기는 비니시우스 하피냐의 대결이 은근히 재미날 것 같고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 네. 네. 그리고 페드리하고 주드 벨링엄의 대결도 재미날 것 같고 그 음바페가 지금 9번으로 나오는데 네. 저는 음바페가 9번으로 뛸 때 음바페의 100%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바페가 9번으로 뛸 때의 모습과 레반도프스키가 9번으로 뛸 때의 모습을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포인트가 있다. 네. 엘 클라시코 볼만한. 그리고 라민 야말이 잘할지가 중요하죠. 네. 라피냐가 한 건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르셀로나 바이언 얘기 그리고 이제 다가온 엘 클라시코 얘기 해봤고요. 아틀레티코 팬들 입장에서는 오늘 좀 화가 좀 나셨을 것 같아요. 릴과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조나스 데이비스 2골, 제그로브 1골 나오면서 릴이 원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제압하면서 릴 팬들 입장에서 아주 기분 좋은 승리가 됐는데 판정 하나가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양 팀이 1대1로 맞선 후반 70분경 높게 튀어오른 공이요. 릴의 벤자민 안드레 손에 맞았어요. 그리고 코케랑 경합 후에 넘어졌는데 주심이 릴 PK 선언했고요. 아틀레티코 선수도 항의하고 시메오네 감독은 이 과정에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이 판정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제가 되게 짧게 끊어서 봤거든요. 네네네네. 이거 확대된 장면이랑 예. 좀 찾아보고. 근데 일단 이거 릴 그 벤자민 안드레 손 맞은 거 맞아요. 손에 맞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PK 선언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 판독관이랑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근데 도대체 왜 이거를 PK로 불었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게 손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벤자민 안드레가 이제 코케랑 이제 발 쪽에서 경합을 하다가 살짝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PK 선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PK라면 그 코케와의 충돌이 코케 반칙이라는 거예요. PK를 그렇지. 줄 만한 파울성 플레이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벤자민 안드레가 이미 그 공에 대해서 소유를 하려고 발을 쭉 뻗는데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코케 발이 이제 뒤쪽에 들어왔고 이게 이렇게 막 차인 그런 장면은 아니었고 약간 톡 건드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PK로 본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손에 맞은 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손에 맞아가지고 이게 잘못 봤다? 핸드볼이라고 본 건지. 근데 이거는 이거는 실적으로 있을 수가 생각했을 때 없죠. 그렇죠. 만약 그거라면은 VAR이 말도 안 되게 실수한 거지. 아니 이거 그것도 많이 놓쳤다. VAR이 있는데 이런 실수가 나온다는 거 이제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되죠.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르사 바이언이 되게 좀 너무 빅매치고 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또 김민재 선수가 거기 그렇죠. 관여가 됐으니까 훨씬 불타는 주제긴 하지만 그 판정 논란이 저는 바르사 바이언 거보다 훨씬 더 세다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도 그 페널티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이제 오심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이거는 저는 입장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UEFA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그 핸드볼 파울을 착각을 해가지고 PK를 줬다? 그럼 이거는 이거 성명부 통해서 이거 오심이다라고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아틀레티코 유니폼도 입은 거예요? 오늘 약간?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거 입장 표명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없거든요. 이건 구단 측에서도 계속 항의해야지. 네. 나온 게 없어 지금. 이거는 걷어찬 것 때문에 무조건 그래.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을 선언한 이유는 코케 행위를 반칙으로 본 거예요. 맞아요. 예. 왜냐면 그 전에 손에 맞았던 거는 사실 동료끼리 겹치다가 팔이 안에 있는데 손에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맞고 또 한 번 더 맞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의도 자체가 없다고 보고 그건 핸드볼 자체가 아니라고 본 거고 그냥 지나가고 이후의 지나가고 플레이가 그 이후의 플레이가 코케가 안드레의 다리를 살짝 건드렸나 뭐 이런 장면에 대해서 PK를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게 PK를 줄 정도의 접촉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개예요. 하나는 방금 명주 형이 얘기하셨던 이거 PK까지 줄 접촉이냐? 이걸 봐야 되고 두 번째 건 뭐냐면
공이 손에 2번 맞았습니다. 한 번만 맞았다고 쳐도 그러면 그 접촉 상황 이전에 이거는 공격수가 어쨌든 팔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공이 와서 맞았는데 여기에서 상황이 종료가 돼야지. 여기서 이거는 그치? 핸드볼 파울로 끊었어야 네, 되는 게 아니냐.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사실 네.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자기 발 맞고 팔 맞았죠? 아니, 공에 그치, 그치. 땅이 아. 맞고 그 다음에 맞았어요. 그 전에 굴절 뭐 이런 상황도 없었고 네, 그냥 공이 이렇게 높게 떴다가 바닥에 맞고 올라오면서 아, 이게 한 번 더 맞았어요. 경합이 떴는데 네, 맞아. 이렇게 탕. 네, 그렇게 맞았어요. 아 근데 이거 먼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하세요. 조금 확실하니까. 네. 네. 저도 그 과정을 다 봤는데 네. 손이 이렇게는 안 돼 있었죠. 약간 예, 요 정도. 예, 약간 한 내려있어요. 요 정도, 어. 요 정도 돼 있었어요. 예. 노핸드볼이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아예 없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돼요. 이후로 그냥 플레이가 이어진 거지, 네. 시퀀스가.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 아니요. 똑같은 얘기. 만약에 그 안드레가 예. 손에 맞았어요. 안드레가 슈팅을 했어요. 어. 그래서 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핸드볼이 돼요. 근데 예. 안드레가 만약에 거기서 일단 페널티킥은 페널티킥이니까 예. 다른 상황이지만 만약에 안드레가 다른 애한테 자기 손에 맞고 패스를 줬어요. 예. 그래서 다른 애가 골을 넣었어요. 그거는 노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정상으로 딱 나와 있는 거라서 예. 요거는 노핸드볼이 맞는 건데 핸드볼 상황에 대해서는 근데 노핸드볼. 그 심판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VR이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안 아마 봤어요, 이것도. 네. VR실에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봤어. 이거는 코케가 접촉한 거 이거 그냥 어. PK로 가 하니까 주심은 그걸 믿고 오케이 그럼 PK 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VR실에서 근데 이거 접촉 있었다. 나 한번 봐봐라. 했는데 주심이 야 내가 너무 가까이서 다 봤어. 온필드 안 해도 돼. 해버려서 그대로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좀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아틀레티코 쪽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 핸드볼이다. 그 이전 상황에서 이거 핸드볼 파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PK 줄 만큼 접촉이냐. 이미 발을 뻗는 순간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맞아요. 넘어지고 있는 동작이 나왔는데 이거를 PK로 이제 볼 수 있냐.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네. 아마 이제 그런 판정 관련 입장이 좀 표명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시메오네가 인터뷰 때 심판이 먼저 핸드볼이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 팩트라면은 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만약에 심판이 핸드볼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핸드볼로는 문제가 안 되지. 엄청 그치. 심각한 예, 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영주 삼촌 오른쪽 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남윤성 해설입니다. 노윤성 아닙니다. 자, 노윤성 남성은 해설이었나? 뭐야? 남성윤 해설이십니다. 네. 여하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이야기가 되려면 핸드볼 자체는 아예 네, 그쵸. 인정이 안 된 거고 네. 이후 플레이. 코케가 건드린 거에 대해서 이게 PK다. 그런데 코케가 건드린 거 그거 PK 수준이 그거 아니에요. 되게 경미한 맞아요. 접촉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VOR에서 주심에게 온필드 리뷰까지는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지나간 거는 이거는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 전에 바르셀로나 바이언 같은 경우에도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것도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아틀레티코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늘 새벽에 화가 날 만한 행동이었던 것 같고 릴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원정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자, 이후 챔피언스리그 경기들은요 좀 간략하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의 경기 27분에 다르누네스 득점 끝까지 지키면서 리버풀이 승리를 따냈고요. 지금 챔피언스리그 3연승 달리면서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 여기도 순항하고 있죠. 아스톤 빌라에 이어서 2위를 하고 있고요. 벤피카와 페에노르트 경기에서는 3대1로 페에노르트 승리를 거뒀는데 벤피카 좀 황인범 선수 활약 괜찮았다고. 예. 황인범이 정말 전술적으로만 간략하게 넘어가면서 예. 하나를 말씀드리면 일단 거기가 아우스네스 케쿠치는 이미 벤피카에서 정말 중원에서의 영향력들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벤피카가 사실 팀이 계속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나 이런 데서 좀 8강까지도 올라갔던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사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우스네스 케쿠치를 1차적으로 중원에서 이 선수들이 볼을 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퀸튼 팀버랑 함께 패스 길들을 예측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우스네스나 케쿠치가 내려와서 볼을 받게 됐는데 이게 이제 벤피카 입장에서는 측면에서 이 선수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측면에서 연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결국 제어를 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황인범의 위치 선정이나 수비 시에 이런 활동량 자체가 정말 적었고 특히 그래서 이제 케쿠치가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황인범이 이제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없어져서 2선의 선수들이 이 선수들한테 붙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황인범이 자기가 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센터백처럼 트라우너 옆에서 이 트라우너가 튀어나갈 때 트라우너 공간까지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인범은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공격적으로 더 돋보이고 수비적인 상황에서는 내려섰을 때의 영향력까지 정말 컸다. 너무 좋은 미드필더로 유럽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 막말로 벤피카는 지금 올 시즌만 놓고 봐도 알레티 개패잖아요, 여기가. 예. 그러니까 이게 결코 못하는 팀이 아닌데 이거 이변이에요. 원정 맞아요. 가서 페이노르트 그렇지. 3대1 아, 이거 맞아요. 이변이에요. 이거 진짜 예. 이변이에요. 예. 자, 이거는. 페이노르트가 지로나에게 승리한 거, 예. 지로나가 니네 승점을 가져가고 던져준 거예요. 어. 막 별 일이 그때 막 다 있었거든요. 실수하고 되게 못하고 이랬어. 예. 서로 잘 못했어. 그리고 그때. 지로나가 올 시즌 지금 부상자도 네. 좀 많고 여러모로 주축 자원들 빠지고 하면서 팀이 사실 지난 시즌 지로나 생각하면 안 되긴 해요. 네. 거기다 페이노르트가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골 넣을 선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벤피카에게 3대1로 승리한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심 황인범 선수 네. 활약이 좀 있었다. 자, 2회 경기대 맨시티랑 스파르타 프라하 경기에서 맨시티 5대0 대전 거뒀는데 이거 여러분 그 골 장면 몇 개 하이라이트 전체 못 보더라도 골 장면만 보세요. 그 네 번째 걸 보시면요. 공을 건드리지 못해요, 상대가. 한 70m, 80m를. 예, 그러면서 득점하는 것도 있었고 맨시티가 요번에 또 승리 거두면서 역대 챔스 무패 기록 26경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튀람의 극장골 추가 시간에 영보이스 상대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 승리였고 디마르코의 크로스를 튀람이 마무리 지었고 중간에 마르나토비치 막 실축하고 요날 인터밀란이 좀 힘을 좀 뺐는데 결국 주전급 선수들이 해줬다. 네. 마지막에 찬우 형이 웃을 수 있는 장면이었다. 저는 대만족합니다. 인테르가 승리한 거에 대해서. 통반 승리에 대해서 뭔가 대만족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있고요. 인테르가 이제 토너먼트 단계까지 올라와서 아스날을 한번 만나서 아스날 이제 만나요? 네, 뭐- 이제 거기서는 네. 그룹 스테이지에서 만나는 거지만 아니, 토너먼트 단계에서 높은 단계에서 만났으면 좋겠고 네. 찬호가 90분 동안 고통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답답했어요 경기. 엄청 답답했다면서요? 네. 아 끝인가요? 네. 나름 만족했다. 네. 하지만 찬우 형은 네. 마지막에 그래도 포효를 했다. 네. 오늘 바르셀로나가 승리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국정감사는 어떻죠? 답답합니다. 답답하군요. 예. 자 이렇게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 마무리하고 AFC 챔피언스리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덕현이가 좀 답답하죠. 전북 리그도 그렇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좀 힘이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셀랑고르전은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두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비주전 자원들을 데리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원정을 갔고, 그러니까 이게 두 골 실점하고 권창훈 선수 골 넣으면서 이제 1대2로 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북이 H조에서 사실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날 경기 이렇게 되면서 셀랑고르가 이제 7점이고 전북이 이제 6점에서 1위, 2위거든요. 근데 지금 전북은 아침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그 그래 잔류하고 아니 아침 그러니까 경기 내용 안 좋은 거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뭐 승점 좀 드랍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예. 리그에서 이기면 되는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수빈이 형이 얘기했었던 그거죠. 그러니까 흐름. 그러니까 어쨌든 대전한테 되게 무기력하게 졌고. 그렇죠. 뭐 물론 이제 경기 내용 자체는 뭐 저는 전반전은 우리가 좀 골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결정이 안 됐죠. 근데 대전한테 어쨌든 0대1로 패배를 했는데 여기서 셀랑고르한테 또 졌다. 그리고 앞선 경기로 돌아가 보죠. 대구전. 그거 잡았어야 되는 경기예요. 근데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리그까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좀 되는 거고 제주 원정입니다. 그리고 중계하러 가시잖아요. 네, 제가 쿠플픽 가는데 근데 최근에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덕현 씨가 가서 지른 거예요? 아니면 덕현 씨가 브이로그를 찍으러 가서 지른 거예요? 아니면 그 뭐 이제 어떻게 굉장히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네. 계시는 게 포항전 권창훈 아니면은 극장골. 지는 걸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전 권창훈 극장골 있죠. 아 그거는 다 맞잖아요. 네. 예. 지는 경기만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최근에 전북이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게 그렇죠. 되는구나. 네. 어쩌다 이기는 경기 한 번 나오는군요. 네. 그 형님 바르셀로나 혹시 몇 년 동안 네. 그 유로파 갔던데. 네. 네. 여하튼 그렇다고요.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주 원정이에요. 근데 저는 제주 올 시즌 그런 팀이라 생각해요. 홈에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이 좋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못 하겠지만 예. 이거 제주 홈에서
이기거든요. 그럼 제가 어찌 됐건. 하나 질문 드릴게요. 빠르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범 vs 김두현. 아, 이거 김학범이죠. 아, 이건 김학범이죠. 아, 왜냐면 저는 올 시즌 제주랑 김학범 감독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예. 이건 짬 무시 못한다. 감독님 제가 김학범 짬이. 감독이 예. 사실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었습니까? 그럼 김두현 감독은 아무래도 짬이 좀 아니,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다. 그거는 팩트잖아요. 예, 예, 어쨌든 예. 감독 경력 자체가 이제 짧은 분이고 예.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을 사실 맡아본 경력이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주가 지금 광주랑 승점 동률인 거 이거 어쨌든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경기력이 답답하고 되게 진짜 좀 그거 너무 수비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가. 장기 레이스로 봐서는 이제 승점을 어떻게든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가 제주는 중요한 거지 사실. 그래도 한 번씩 이겨야 될 때 잡아요 상대를. 그리고 그 상대가 막 진짜 본인들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만만한 그런 팀들이 아니라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진짜 뜬금없이 한 번씩 끌어내린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홈팬들 입장에서 더 좋은 건 그 승리가 대부분 홈입니다. 네. 그게 저는 제주가 그거 가진 그렇지 힘이라고 좋지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갔을 때 우리 팀이 이기는 거를 보고 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전북이 상위권 팀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위권이죠. 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제주가 가끔씩 상위권 팀을 잡는다면서요. 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 그러면 이제 전북승 보시나요? 아, 저는 모르죠.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조리돌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덕현이가 가서 뭔가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근데 저 진짜 진심으로 네. 해설위원 타이틀 떼고 지금 전북팬 입장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예. 진짜 걱정됩니다. 진짜 어. 걱정돼요. 이번 제주전이 너무 걱정돼요. 전북 팬들 마음이 지금 다 걱정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걱정하죠. 근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그리고 그 지금 제가 이제 코플팩을 일요일 이제 경기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없습니다. 당일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북 팬들이 그 이후 비행기를 다 타고 가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 그럼 제주 이제 원정을. 와이프랑 같이 갑니까? 네. 아, 아내랑 같이 가서 월요일 날 이제 아침 굳이? 비행기로 예,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아직 신혼입니다. 신혼이죠. 네. 예. 언제까지 같이 가요, 그럼? 뭐요? 이런 뭔가 출장 같은 거 갈 때. 출장 같은 거 같이 가는 거는 한 1년 정도는 네,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 네, 뭔가 잘해줘야 될 때 계속 같이 가자고 하죠. 여행 전 개념으로. 재밌어요. 예, 같이 네. 가고 이런 것들이. 저도 재밌어요. 예, 캠핑도 같이 안 가시려고 한다는 얘기. 캠핑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네, 같이 갑니다만, 네, 가민다만. 네. 가족 캠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접대 캠핑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접대를 네. 모시러 가는 거다. 네, 모시러. 네. 네, 모시고 가서 앉아 계시면 네,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네. 그런 거죠. 전북 입장에서는 로테이션도 가동했고 아무래도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보다는 진짜 리그가 발등에 불똥 떨어진 상태라서 너무 급한 상황인데 사실 울산 어떻게 보면은 반대거든요. 울산 지금 3조 전패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 팀들한테 지금 2번 진 거고 그렇죠? 네. 지금 3경기 전패당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최하위입니다. 최근 울산 보면서는 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뭐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공격진에서 이번 시즌 폼이 좀 좋지 않고. 저희 뭐 주민규 선수도 사실 뭐 어제 경기 1대1 놓치고 이런 상황이 주민규는 있어가지고. 근데 뭐 주민규 선수의 어떤 퀄리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데, 그냥 저는 이제 옛날에 덕현이는 이제 알고 있지만 김병지 이사님이 예. 과거에 이제 헤딩골 넣을 예. 때부터 라이브 경기를 보고 울산 팬이 됐어요. 여기 아 울산 팬이에요? 팬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오. 그 축구할 때도 그 울산 트레이닝 킷 네, 입고 맞아요. 오고 그래요. 울산 팬들 지금 되게 오래된 거네. 형철이보다 더 오래된 울산 팬이야. 형철이는 뉴비야. 형철 뉴비지. 저 옛날에 윤정환 감독 축구, 아, 그거 조민구 감독 버텼어요? 축구 다 보면서 한페르시 이럴 때 항상 응원하면서 야, 봤어요. 한상훈. 와, 되게 오래된 그럼요. 팬이구나. 근데 이제 사실 주민규 선수가 그래도 저는 지금 못한다고 사실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주를 가기 전에 울산에서 비온 존슨, 뭐 주니오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 본인이 벤치에 있다가 잠깐 나와서 뛸 때 정말 열심히 뛰었던 그때의 주민규가 또 대표팀급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까지 울산에서는 같이 봤었기 때문에 그치. 주민규 지금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고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뭐 다른 분들, 다른 울산 팬들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뭐라 하시겠지만 저는 원래 이번 시즌 초반부터 울산 우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요? 어떤 의미죠? 왜요? 그러니까 많이 이미 홍명보 감독 때 팀에 대한 이 선수단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 그래서 선수단이 개편이 좀 크게 되려면 아, 사실 이제 네, 연령대가 높고. 가장 문제였었으니까 아. 이제 그게 좀 되려면 그러니까 전북한테 옛날에 항상 졌을 때도 결국 기동력 싸움에서 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2시즌은 사실 전북이 떨어지면서 울산이 우승을 한 것도 있었고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독이 바뀌거나 아니면 팀이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가 리빌딩을 되거나. 세대 교체를 하거나. 근데 사실 세대 교체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K리그에 지금 연령대에서 특히 울산은 수비진에 고민이 많은데 센터백들이 그 금액을 주고 다른 팀들을 막 한 20억씩 부르는 보통 울산이 문의를 하면 지금 20억씩 부를 텐데 그 금액을 데리고 센터백들을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오긴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번 시즌 터지는 건데 진짜 울산이 어떻게든 지금 1위를 지키고 있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아침에서의 어찌 보면은 좀 어려움은 예상이 됐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약간 의견을 보태자면, 그러니까 지금 연령대가 높잖아요, 울산이. 네. 특히 수비진이 평균 네, 연령이 맞아요. 네.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홍명보 감독이 있다가 김판곤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김판곤 감독이 어쨌든 추구하는 축구 자체는 많이 뛰고 압박하고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축구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나이와 스쿼드는 그대로인데 감독이 바뀌면서 저는 스타일상의 변화가 같이 왔다고 봐요. 근데 그 스타일을 바꾼 감독이 어쨌든 활동량이나 기동성을 중시를 하네? 그러면 저는 이거는 후반 갔을 때 체력 저하가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나이대라고 예,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추구하는 전술 자체가,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막 압박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그 접근하는 이런 거는 어쨌든 현대 축구의 그런 흐름이나 압박을 기조로 한 플레이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생각한 거지만 K리그를 리딩하는 클럽들은 저는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도적으로 하고픈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선수라는 유닛들이 여기에 과연 지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간극 같아요. 지금 아니 울산이 그것도 좀 떨어지는 그렇고 게. 또 하나는 홍명보 감독에서 김판곤 감독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김판곤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꾸린 선수단이 아닌 그렇죠. 그 선수단을 갖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1차적인 목표, 2차적인 목표, 3차적인 목표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1차적인 목표는 K리그 1 우승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 경기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은 주중 경기, 즉 이 아침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기들 일정이 좀 타이트하게 붙어 있을 때. 체력적인 면이 뒷받침이 안 되면 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판곤 감독 머리 입장에서는 지금 아침에서 3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전패를 당하긴 했지만, 일단 에너지는 리그 쪽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우승 확정 짓자.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춰놨을 거예요. 네. 이게 결국 뭐 선수단이 없다 보니까 예. 선수단 없이 시즌을 시작했던 것도 문제고 여름에 선수들이 나갔을 때 뭐 서령호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체를 하지 못했던 것도 네. 문제고 왜냐면 이제 시즌 지금 막판 들어가면서 결국 오른쪽 풀백에서는 윤일로까지 지치게 됐거든요. 그리고 덩현이가 말한 것처럼 수비진들이 앞쪽에서 공격을 득점하지 못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 생각하고 예. 득점하지 못하면서 수비진들까지 상대가 결국 역습을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을 맞았을 때 수비진들의 어떤 노쇠화 여기에 따른 좀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 특히 그래도 홍명보 때에 우승할 수 있었던 거는 바코 영향이 정말 컸는데 바코. 아라비제가 영입 당시에는 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선수구나 역시 조지아에서 온 선수는 다르구나 라는 믿음을 좀 주다가 아라비제가 좋지만 바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바코는 진짜 크랙 그럼요. 느낌이 너무 셌었고. 드러나면서 여러모로 지금 울산은 어려움이 많은데 리그 우승은 그래도 지금까지 1위면 아니 저는 하긴 울산이 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니, 예, 근데 지금 만약의 상황에서는. 경우 울산이 K리그 1을 우승하면 올 시즌 성공한 거예요. 그럼요. 감독 성공한 거예요. 중간에 감독 교체가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3전 전패 제가 알기로는 골도 한 골도 못 넣었죠. 그러니까 0골.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이제 크게 와닿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승점차가 지금 5점 나가지고 이번 주말 만약에 동해안 더비 잡는다?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죠. 이제 뭐 거의 차이 많이 나지 그럼. 그래서 울산은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겨울이적 시장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선수 보강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기혁만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요. 원하는 픽이 딱 있네. 지금 수비수 중에서는 이기혁 아니면은 김주성인데 김주성은 이제 좀 그냥 뭐 쉽지 현실적으로. 않지. 김주성 선수는 뭐 쉽지 않고 친분 있지 않나요? 김주성 선수랑?
있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꽂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울산 와라. 울산 오라고 하는데 안 되죠. 제가 뭐라고 꼬시면 오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일단 서울 팬들은 계약하기를 연장하기를 바랄 거예요. 예. 안 되면 예. 팀의 서울 입장에서 가장 이제 김충성 선수랑 가장 이쁘게 빠이빠이 하는 거는 이정료를 많이 주고 나가는 게 되겠죠. 근데 뭐 김충성 선수가 당연히 팀에 남아야죠. 근데 모르시는구나. 전북은 정태욱, 송민규, 뭐 맹성웅 다 덕현이가 꼬셔서. 그건 너무하다. 지랄 진짜. 그거 진짜였구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너 국정감사 준비해. 그래가지고 이제 김지성도 꼬셔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근데 저는 있어. 덕현이랑 황덕현 라인이 그거였구나. 아니 공교롭게도 올림픽 대표팀 하는 애들이 자꾸 전북 가는 거야. 그래서 아우 이상한데 예, 그냥 저 혼자만의 이제 생각이었고 네. 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또 예, 일단- 진짜로 아시는 분 있으실까봐 혹시나 예, 자, 말입니다. 절대 2024년 아닙니다. 10월 24일 목요일 히든풋볼 목요일 저희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이제 국정 가서 내려가서 청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넘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